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육지와 바다, 하늘을 정복해가며 서로 자신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 활약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그 무대는 지구를 벗어난 우주 영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인류 최초의 우주작전 부대인 스페이스 델타 9과 함께 최초의 무인 우주 왕복선 X-37B를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주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물론 아닙니다. 우리는 진작부터 대기권 넘어 우주 공간에 수많은 인공위성을 띄워놓았고 수많은 군사적 자산이 이 위성에서 보내오는 정보를 바탕으로 내부에서 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며 파괴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그 누구도 우주 공간에 직접 군대를 파견해 적의 시설을 파괴하거나 탈취 및 무력화시키는 일을 하는 곳은 없었죠. 이 역할을 이제는 미합 중국 우주군의 우주작전부대 스페이스 델타 9이 하게 됩니다. 중국이 그리도 자랑하는 항모킬러 둥펑 21D 극초음속 미사일도 러시아가 그리도 내세우는 아방가르드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 이스칸데르 미사일도 눈이나 마찬가지인 위성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텐데요. 이제는 우주에 인공위성을 띄우거나 적을 감시하기만 하는 시대가 아니라 적의 인공위성을 공격해 그들의 눈과 귀, 중추신경을 마비시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과 같은 군사 강대국들은 적들의 위성을 무력화하기 위한 공격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적들의 정찰, 항법, 통신위성 등을 무력화하면 그들의 첨단 군사무기들은 많은 제약을 받게 되고 이는 곧 전쟁이 있어 패배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군의 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미래의 모든 분쟁은 우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우주 군사력 주도권을 뺏길 경우 육해공 전장 기능이 약화되고 모든 영역에서 우세를 잃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주작전에 직접 투입되는 미합 중국 우주군 스페이스 델타 9. 올해인 2020년 7월 24일 미국에서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우주공간에 직접 나가 작전을 수행하는 특수부대 스페이스 델타 9을 창설했습니다. 우주군이 창설된 것은 의외로 미국이 처음이 아니지만 우주에서 직접 작전을 수행하는 궤도전을 수행하는 부대로는 스페이스 델타 9이 최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페이스 델타 9은 미 공군의 제750 작전단을 모체로 창설된 우주작전부대로 코로나도의 슈리버 공군 기지를 거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10월 24일 스페이스포스 트위터에 남겨진 바에 따르면 우주에서 아군의 군사작전을 보호하고 방어하며 또한 우주에서 적의 위협을 억제하고 물리칠 수 있는 대응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 이들의 임무라고 하는데요. 즉 우주 공간에서 궤도를 따라 돌고 있는 적의 인공위성과 같은 시설을 직접 공격해 무력화시키거나 수거해서 정보를 탈취하거나 하는 작전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스페이스 델타 9은 자체 위성을 운용하는 2개 전대를 두고 있으며 X-37B 무인 우주 왕복선을 운용하는 1개의 분견대, 또한 이를 지원하는 지원 전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X-37B 무인 우주 왕복선은 나사와 미 공군이 함께 운용하던 무인 우주 왕복선으로 정식 명칭은 궤도 시험기입니다. X-37A는 나사가, X-37B 2대는 미 공군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 없이 우주 공간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이 궤도 작전 기체는 보잉사가 제작했으며 2010년부터 정식 운용되고 있었는데요. 2010년 퇴역한 우주 왕복선의 후계기로 여겨지기도 하는 이 X-37 기체는 2016년까지 총 5번의 미션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X-37B는 아틀라스5 로켓에 실려 지구를 떠난 뒤 짧게는 224일 정도에서 길게는 718일이나 되는 시간 동안 임무를 수행한 뒤 지구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들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는 확실히 공개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2010년 4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7개월 10일의 기간 동안 북한과 이란, 중국 등의 상공에서 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궤도 추적 결과 알 수 있었는데요. 2013년에는 중국의 시험용 우주 정거장인 텐궁을 따라가는 접근 비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X-37B 무인 우주 왕복선을 유인화시키는 계획인 X-37C도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목적은 군사 용도로 활용 가능한 우주 왕복선의 대안이라고 보잉과 미 공군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X-37C는 X-37B보다 1.8배 정도 확대된 형상으로 화물칸에 물자를 적지 않은 대신 사람만 태울 경우 총 6명의 우주 비행사를 태울 수 있다고 합니다. X-37C는 과거에 많이 쓰였던 오리온 다목적 유인 우주선 대신 차기 우주 왕복선으로 사용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적의 위성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전문 인력이 여기에 탑승하고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더욱 복잡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대편의 위성을 파괴하는 다양한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같은 작전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극비리의 기밀로 취급되고 있어 공개된 바는 없지만 여러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인 2019년 11월 러시아에서 발사한 코스모스 2524호에는 사찰 위성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사찰 위성은 미국의 KH-12 정찰 위성과 같은 궤도에 오른 뒤 그 뒤를 마치 스토커처럼 바짝 쫓아가는 수상한 행동을 보인 바 있습니다. 사찰 위성은 원래 자국 위성의 작동 상태를 파악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수리하기 위한 것이라 했지만 그들의 말과 달리 엉뚱한 미국의 인공위성을 바짝 붙어 쫓아다닌 것인데요. 이 사찰 위성에는 우주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위성의 부품을 교체하기 위한 로봇팔이 달려 있습니다. 문제는 이 로봇팔 하나만으로도 마음만 먹는다면 방어 기능이 전혀 없는 상대국 위성의 태양 전지판이나 민감한 광학 장비를 훼손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그게 아니면 표적이 된 상대국의 위성을 살짝 밀어 궤도에서 이탈시키거나 대기권으로 밀어 넣어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창설된 스페이스 델타9은 대놓고 우주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라고 발표한 만큼 이보다 더한 방법들을 사용할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이 같은 방법 외에도 적의 위성을 공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높은 출력의 마이크로 파를 쏘아 손상시키는 방법이나 강력한 주파수의 음파를 발사해 교란하는 재미인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레이저를 직접 쏘아 적의 위성을 파괴하는 우주 기반 레이저 또한 연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적의 위성을 물리적으로 손상시키는 화학 스프레이 공격을 가할 수도 있고요. 직접 물체를 날려보내 물리적으로 파괴할 수도 있을 겁니다. 미국은 SDI 때 확보되었던 레이저 위성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성과를 냈는데요. 현재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잦은 저강도 분쟁이 생기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 소규모 전단을 넓은 지역에 즉시 투입시킬 필요가 생긴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현재 우주 정거장의 개념을 병력 운용에 쓸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말고도 다른 인공위성 요격 방법들과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위성을 공격하는 수단은 지상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이나 레이저 무기로 격추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인도에서 이 같은 실험을 한창 하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MD는 전 지구만이 아닌 우주를 포함하는 영역에 방어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D의 과정상 지구 기반의 레이저나 센서만으로는 정밀 타격을 수행하는 데 있어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MD 시스템으로 적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가장 유리한 시기는 바로 이제 막 쏘아 올리는 부스트 단계이지만 이 과정은 불과 3분에서 5분이면 끝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 날아오르는 적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가장 빠르게 최대한 근접해 있는 요격 시스템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미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주 기반 레이저나 운동 에너지 무기 등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무기는 적의 인공위성을 파괴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수단들은 완성된다고 해도 당장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즉 우주 조약 때문이죠. 하지만 아직 인간의 기술력상 우주 진출이 쉽지 않아 유지되고 있을 뿐입니다.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우주 진출이 쉬워지거나 소련의 후계국으로 칭할 수 있는 나라들 중 하나라도 우주 조약의 폐기에 동의하면 폐기될 수 있기에 각국의 위성 요격 무기가 배치되는 날이 그리 멀지는 않아 보입니다. 대국 굴기를 주구장창 외쳐대는 한 국가를 보면 더욱 그렇고요. 과거를 돌아보면 적의 인공위성을 파괴하는 용도의 무기들을 쏘아보내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입니다. 구소련에서는 60년대 말 적의 위성에 직접 부딪혀 폭파되는 방식의 킬러 위성을 20기 이상 쏘아보내기도 했고요. 미국은 F-15 전투기에서 대형 미사일을 발사해 적 위성을 요격하는 ASAT 개념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2007년 자국의 극궤도 기상위성 펑윈-1C를 동펑 미사일로 요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2000년 기생위성을 시험하기도 했는데요. 10kg에서 100kg급의 마이크로 위성인 이 기생위성은 적의 위성에 부착되어 있다가 필요할 때 폭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중요한 임무를 띈 대형 위성을 보호하는 보디가드 위성에 대한 연구도 미국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것은 5대의 초소형 위성이 적의 위성을 육탄으로 막거나 전자탄이라는 위장 신호를 발사해 적의 위성을 교란하는 것인데요. 이제는 정말 언제 우주가 전장으로 변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인 듯합니다. 과거 미국은 탄도미사일 ICBM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하기 위한 인류 역사상 최고가의 무기 체계인 SDI를 추진해서 이상한 삽질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날렸습니다. 그러다가 냉전 시기가 끝나자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중단된 바 있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 언제 다시 이런 무지막지한 우주 연구가 부활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스페이스 델타 9 외에도 미합 중국 우주군 산하에 수많은 부대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그들 각각의 역할이 무엇인지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